아버지, 이거요. 저희 부부가 3년 동안 모은 전부예요. 아버지가 먼저 쓰세요. 수천억을 다루던 손이 떨렸습니다.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앞에서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지폐 사이에 접힌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수민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 밥 굶지 마세요. 돈은 저희가 다시 벌면 됩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저는 한 푼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족의 전 재산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흘 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세 번째 맞는 명절이었어요. 순옥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면 벌써 전을 부치고 있었을 겁니다.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나고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이 나오고 아이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 나왔어. 소리가 집 안가득 울리던 그때 지금 이 집에는 텔레비전 소리밖에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행복하시죠? 하고 외쳤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끌 수도 없었어요. 그 소리라도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거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바닥은 넓었어요. 소파는 5명이 앉아도 남을 만큼 컸습니다. 그 넓은 소파 한가운데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수천억짜리 빌딩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인데 추석 전날 밤에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말벗이라니.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인데 추석인데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기대했습니다. 딱 2초였는데 그 2초가 참 길었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재판이 있어서요. 택배 보내드릴게요. 택배요. 명절에 아버지한테 택배를 보내겠다는 딸이 대한민국 3대 로펌 변호사입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 강남 아파트 신혼집까지 다 해주고 돌아온 대답이 택배였어요. 그래, 바쁘지. 알았다.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수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째쯤에 받겠거니 했습니다. 5번, 6번, 7번째에 포기하려는데 8번째 벨이 울렸어요. 끊겼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출장 중입니다. 연휴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마침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15억을 줘서 세운 회사 대표가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에 마침표 하나 찍을 시간이 없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수혁이는 출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는 받았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내 아이 중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 라고 부른 건 수연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수연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아버지. 저희 이번에 시댁이라서요. 준호 씨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 수연아,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아까보다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새 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온 건 택배 약속 하나, 마침표 없는 문자 하나, 그리고 시댁이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 물 몇 병, 지난주에 사둔 라면 한 박스.
그게 냉장고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면 냉장고 문이 안 닫힐 정도였거든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식혜. 순옥이가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만들던 것들.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넓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 72세 대기업 회장이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스프를 넣으니까 매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순옥이가 살아있었으면 여보, 명절에 라면이 뭐예요 하면서 냄비를 빼앗았을 겁니다. 그 잔소리가 그리웠어요.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라면이 맛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였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목이 메었어요. 라면 국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맛없는 라면이 열흘 뒤 먹게 될 칼국수 한 그릇의 복선이라는 걸. 라면을 반쯤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에요. 내 남매가 어릴 적 아마 큰 놈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찍은 거였어요. 앞줄에 수진이, 수혁이, 수연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끝에 수민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제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바지를 꼭 잡고 있었어요. 사진 속 수민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수민이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10년 전에 그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 아이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이한테 20억, 수혁이한테 20억, 수연이한테 8억, 수민이한테는 0원. 그런데 사진 속에서 7살짜리 수민이는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카메라를 봤는데 이 아이만 아버지를 봤습니다. 사진을 내려놨어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5년을 아내와 함께 나머지를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48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밤 이 넓은 집에 라면 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주지 않은 아이는 사진 속에서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 서류가 가득했어요. 부동산 등기, 보험증서, 법인 문서들. 그 사이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어요. 펼쳤습니다. 제가 직접 쓴 장부였어요. 아이들한테 해준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언제부터 적기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큰딸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였을 겁니다. 첫 장에 수진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 대학 등록금 4년, 유학비 2억, 강남 아파트 신혼집 18억.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제가 만족스러울 때 밑줄을 치는 버릇이 있거든요. 딸한테 18억짜리 신혼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다음 장에 수혁이, 수혁 대학 등록금 4년, 창업자금 15억, 판교 사무실 보증금 5억. 수혁이한테 돈을 건네면서 이 돈으로 크게 해봐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딱 그 한마디였어요. 안아주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수연이. 수연 대학 등록금 4년, 결혼자금 3억, 분당 전세금 5억. 수연이는 울었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으로 수연이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날이었더라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민, 빈칸이었어요. 이름만 적혀 있고 그 옆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칸 옆에 순옥이 글씨가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수민이 충청도에서 칼국수집 한다고 함. 10-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옥이가 살아있을 때 몰래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수민이 이름만 꺼내도 인상을 쓰니까 혼자서 알아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수진이한테 20억, 수혁이한테 20억, 수연이한테 8억. 합치면 48억입니다. 그 48억을 받은 새 아이는 추석 전날 밤에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민이한테는 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쫓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48억을 받은 아이들보다 한 푼도 못 받은 아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었더라고요. 장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순옥이 생각이 났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순옥이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3기였습니다. 의사가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더라고요. 순옥이는 1년 넘게 속이 아프다는 걸 참고 있었어요. 왜 참았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바쁘잖아 그랬습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늘 그랬어요. 아프면 참고, 힘들면 참고, 서운하면 삼키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번갈아 와서 간병 좀 해라. 수진이는 재판 일정 확인하고 갈게요 했습니다. 수혁이는 비서한테 꼭 보내라고 할게요 했어요. 수연이는 2번 왔습니다. 2번째 올 때 남편이 전화하니까 30분 만에 나갔어요. 결국 매일 병실에 앉아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죽 한 그릇을 데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링거 맞는 팔이 붙지 않았나 확인하고 밤에 신음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등을 쓸어주고 제가 간호사한테 배운 거예요. 이 나이에 죽 데우는 법을 간호사한테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순옥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 그게 독이 되더라. 저는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투병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어요. 순옥이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눈만 깜빡이면서 천장을 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죽을 떠먹이는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안 먹을 거야? 하니까 여보, 미안해. 입맛이 없어.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옥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갔어요. 제가 순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45년을 잡았던 손인데 그날 밤 그 손이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이가 눈을 떴어요.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순옥이가 제 손을 꾹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도 꾹 쥐었어요. 수민이한테.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옥이가 눈을 감았어요. 기계 소리가 길게 한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부탁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울었어요. 수혁이도 울었습니다. 수연이는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수민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순옥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번호를 그때는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처음으로 넓게 느껴졌습니다. 순옥이가 차지하던 공간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신발장에 순옥이 신발이 아직 있었습니다. 부엌에 순옥이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안방에 순옥이 베개에서 아직 냄새가 났습니다. 그 뒤로 3년이 지났어요. 서재에서 장부를 덮었습니다. 순옥이가 적어놓은 수민이 전화번호가 눈에 밟혔어요. 순옥아,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준 건 돈이었고 아내가 자녀들에게 준 건 마음이었다는 걸요. 돈은 쓰면 잊히지만 마음은 남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순옥이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름은 48억을 받아간 새 아이가 아니라 한 푼도 받지 못한 막내 수민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수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평소에 수민이는 그런 식으로 미리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건 뭔가 단단히 결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62세였어요. 한성그룹이 건설에서 유통까지 확장하던 시기였고 회사가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였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였습니다. 그게 수천억짜리 사업을 일군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다음 날 수민이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진한 꽃무늬도 아니고 고급 브랜드도 아닌 동대문 시장에서 살 법한 연한 하늘색 원피스? 흰색 단화를 신고 있었는데 발끝이 살짝 달아있더라고요. 손에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손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였어요. 인사는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보다 다른 신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순옥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어머, 수민아 왔구나 하더니 은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순옥이는 그런 게 빨랐어요. 얼른 은지한테 다가가서 어서 와 앉아 하면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안 앉았어요.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수민아, 이 사람이 누구냐? 수민이가 일어섰습니다. 은지 옆에 섰어요. 아버지, 은지예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심장이 한 박자 빠졌습니다. 결혼이라고 했어요. 한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저한테 미리 상의 한 번 없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앉아. 셋이 앉았습니다. 순옥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은지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는데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장에서 철물점을 하고 계세요. 철물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옥이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여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보조 일을 하고 계세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수민아, 내가 한성그룹 회장 아들인데 시장 철물점 딸이라니. 수민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다냐? 집안이 맞아야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목소리가요. 아버지, 집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니면 뭐가 전부냐? 내가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궜어. 그게 뭐 때문인지 알아? 너희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시장 철물점 딸을 데려와? 수민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야. 제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재 밖에서 순옥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제가 평생 한 말 중에 가장 틀린 말이었더라고요. 수민이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은지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못 살아요라는 말이 28살짜리 아들 입에서 나왔으면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아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가. 현관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은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과일 상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은지가 들고 온 건데 가져가지도 못하고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순옥이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 수민이가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천천히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묶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울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민이가 일어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아버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겠습니다. 수민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28년을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배운 거였어요. 이 아이는 저를 닮아서 울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순옥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벽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들었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잘하신 거예요. 집안이 맞아야죠. 수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수연이만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냥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그때 수연이의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어요. 수민이한테서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문을 닫은 건 수민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수민이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버지, 건강하세요였어요. 내쫓는 아버지한테 건강하라고 한 겁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느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오상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성건설 시절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할 때부터 옆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9살 아래인데 머리카락은 저보다 먼저 빠졌어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오상철이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상철아. 예, 회장님. 나 추석에 라면 먹었어. 오상철이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30년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아팠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72세 한성그룹 회장이 명절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상철은 알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더니 택배 보내겠대. 수혁이는 전화를 끊었어. 수연이는 시댁이래.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오상철의 어깨가 조금씩 처지더라고요. 30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지? 알고 있습니다. 48억이야, 상철아. 48억을 나눠줬는데 추석에 전화 한 통이 안 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데었는데 그 통증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 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돈만 준 건지, 마음도 준 건지. 오상철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건 사모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파산했다고 해라. 오상철이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파산했다고 아이들한테 알려. 투자 사기에 연루돼서 전 자산이 가압류 당했다고. 오상철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오상철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끼리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어요. 오상철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하려는지 알았거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법무팀장이에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드는 건 법무팀장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연루, 검찰 비공개 수사, 전 자산 가압류 임박.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시나리오를 짜겠습니다. 오상철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개별 연락하되 아직 언론에는 안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형식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기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 첫 3일 안에 나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한테도 같은 연락을 할까요? 잠깐 멈췄어요. 수민이 10년째 연락이 끊긴 아이. 전화번호는 순옥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게 있었지만 제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이한테는 하지 마. 그러면 수민 씨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민이는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푼도 준 적이 없는 아이한테 파산 소식을 알려서 뭘 어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민이는 다른 경로로 알게 됐더라고요. 오상철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혹시 네 분 모두 실망시키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저 빌딩들 중에 제 이름이 붙은 게 3개나 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빌딩을 3개나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명절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지. 오상철이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응,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상철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내 아이 모두 등을 돌리면 어쩌나. 수진이도 수혁이도 수연이도 그리고 혹시라도 소식을 듣게 될 수민이도 4명 모두 아버지, 저는 제 일이 바빠서요 하면 그때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겁니다. 48억을 줬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는 것도 서러운데 파산했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면 그때 저는 뭐가 됩니까? 수천억짜리 회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주머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수민이 칸에 빈 칸을 또 봤습니다. 옆에 순옥이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 영혼을 준 아이한테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던 목소리가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내 아이 모두 등을 돌리면 어쩌나. 그때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오상철이 자녀들한테 연락을 돌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자택에서 기다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누가 먼저 연락할까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식이라면 제일 먼저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3시간째 저는 그 전화기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거래가 성사될 때는 이 전화기가 하루에 100번을 울렸어요. 아버지가 파산했다는데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 아버지, 오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잠깐 뛰었습니다. 큰딸이에요. 대한민국 3대 로펌 변호사. 제가 유학비까지 대줬던 딸. 전화를 먼저 한 게 수진이라는 것만으로도 잠깐 기대가 생겼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딸이에요. 역시 큰딸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제 이름으로 보증 선거 있으세요? 심장이 식었습니다. 한순간에요. 연대 보증이면 저한테도 영향이 가거든요. 태영 씨랑 확인해 봤는데 법적으로 분리가 되는 건지 변호사다웠어요.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산 걱정이 먼저였어요. 20억을 받은 딸의 첫 반응이 보증 확인이었습니다. 없다. 걱정 마. 아, 다행이다.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 알아봐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 시간 3분 42초. 그 중에 괜찮으세요? 가 차지한 시간은 2초였고 보증 확인이 차지한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수혁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혹시 먼저 연락을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아버지.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빨랐어요. 바쁜 사람 특유의 목소리. 지금 미팅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끊겼습니다. 뚜뚜뚜. 나중에요. 아버지가 파산했다는데 나중에라니.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끊긴 전화의 뚜뚜뚜 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오상철한테서 보고가 왔어요. 회장님, 수혁 씨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뭘? 한성그룹 지분 중 본인 명의 자산 보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혹시 그룹이 파산할 경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5억을 줘서 세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잘 되니까 지분을 나눠줬어요. 아버지 회사의 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지분을 지키는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미 기대가 없었어요. 마지막 기대는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남편 최준호와 함께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직접 찾아온 건 수연이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나 봐요. 오는 길에 울었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수연이 옆에 최준호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려다가 말았어요. 수연이가 직접 올 정도면 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사실...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희도 사실 지금 빠듯해서요. 수연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수연이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미안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최준호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지만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5억을 받았습니다. 분당 전세금이요. 그 5억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키운 아이들의 학원비가 빠듯해서 아버지를 도울 수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고생했어. 와줘서. 수연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연이가 차에 타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어요. 딱 한 번.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수연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먼 거리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모양이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최준호가 빵빵 클렉슨을 울렸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돌려 차에 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새 아이한테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보증 확인 1통, 끊긴 전화 1통, 학원비 타령 1번, 그리고 수혁이가 몰래 한 지분 보전 문의한 건 48억의 값이 그거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를 다시 꺼냈어요.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진 20억, 수혁 20억, 수연 8억, 수민 빈칸 48억을 줬는데 전화 1통이 제대로 안 오고 한 푼도 안 준 아이는 10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20억, 20억, 8억. 합이 48억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줬어요. 아낌없이 줬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준 아이일수록 더 차가웠습니다. 20억을 받은 수진이는 보증부터 확인했어요. 20억을 받은 수혁이는 지분부터 챙겼습니다. 8억을 받은 수연이는 그래도 왔지만 남편 말에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순옥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 그게 독이 되더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줬더니 아이들이 그걸 당연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 칸을 다시 봤어요. 빈칸, 영원. 그 옆에 순옥이가 적어놓은 전화번호. 48억을 나눠준 새 아이는 등을 돌렸고 한 푼도 주지 않은 아이는 10년째 아버지,
건강하세요라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내쫓는 아버지한테 건강하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아이는 건강한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순옥이가 적어놓은 번호를 눌러볼까 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를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면 수민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왜요?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 말을 들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넓은 집에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8억을 받아간 새 아이보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수민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던 그 빨간 눈이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다시 서재로 갔어요. 장부를 펼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20, 28 그리고 빈칸. 그 숫자들은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뭘 찾으려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류 봉투, 도장, 오래된 명함처. 그 아래에 뭔가가 잡혔어요. 넥타이였습니다. 낡은 넥타이 하나. 풀린 실이 한쪽에서 삐죽 나와 있었고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수민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학원, 수혁이는 축구, 수연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순옥이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아이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둘이서 먹었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학교 끝나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종이 가방 안에 넥타이가 있었어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는지 포장도 삐뚤었고 넥타이 자체도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중학생 용돈으로 산 거였으니까요. 이거 아버지 출근할 때 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고맙다 했는지, 그래 했는지. 아마 대단한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가 옷장에 10개 넘게 있었거든요. 중학생이 문방구에서 사온 넥타이가 특별할 리 없었어요. 그때는요. 지금 이 넥타이를 만지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명품 넥타이 10개보다 이게 더 무거웠습니다. 이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넥타이를 한 번도 맨 적이 없었어요. 그게 수민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다른 형제들이 학원 가고 없는 토요일 오후에 수민이만 회사에 놀러 왔거든요. 비서실 소파에 앉아서 숙제를 하다가 제가 나오면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커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아버지 모실게요. 저는 그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건성으로요. 초등학생이 하는 말을 뭘 진지하게 듣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을 진지하게 했던 건 수민이뿐이 아니라 저도 들었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오상철한테 전화하기엔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제가 새벽에 전화해도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아.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민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충청도 세종읍 재래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장부에 순옥이가 적어 놓은 걸 이미 봤으니까요. 그런데 오상철한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제 입으로 수민이 이름을 말하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알아?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민 씨 주소를 물어보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순옥이가? 예. 사모님이 투병 중이실 때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상철 씨, 수민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옥이가 병상에서 암과 싸우면서 아픈 몸으로 수민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수민이 이름만 꺼내면 인상을 쓰니까 혼자서 오상철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사모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뭐라고? 수민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순옥이의 마지막 유언이 수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보다 먼저 순옥이는 이미 수민이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밥을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면서 상철아, 예, 수민이한테 찾아가 봐야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넥타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수민이가 받아줄까? 지금 와서 왜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아이들이 다 등을 돌려서 외로워서 왔다고? 그건 너무 비참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다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보고 싶다니 그건 뻔뻔한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이상한 거예요. 수천억 원어치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손이 안 떨렸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을 때도 목소리가 안 떨렸어요. 재벌 총수 모임에서 연설할 때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칼국수집 문을 열 생각을 하니까 손이 떨렸어요. 순옥이가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오상철한테 물었다는 순옥이. 수민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순옥이는 죽어가면서도 수민이 밥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순옥이의 마지막 말. 수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했어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이 있냐고요? 없었어요. 10년 동안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등을 돌린 사람한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어도 가야 했어요. 순옥이가 부탁했으니까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수민이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했던 말이 또 떠올랐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10년째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쫓는 아버지한테 건강하라고 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시골 재래시장에서 칼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내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젯밤보다는 덜 외로웠습니다. 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양복이 수십 벌 걸려 있었습니다. 이태리 맞춤, 영국 맞춤, 캐시미어 코트. 명함 하나 꺼내면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옷들이었어요. 그 옷들을 다 지나쳐서 맨 구석을 뒤졌습니다. 있었어요. 10년도 넘은 등산복. 카키색이었는데 발에서 흑색에 가까웠고 지퍼 하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여보, 이건 이제 버려 했던 옷이에요. 제가 편해서 좋아하니까
순옥이가 한숨을 쉬면서 옷장 맨 구석에 밀어 넣었거든요. 꺼내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노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발엔 등산 점퍼에 구겨진 흰면 셔츠, 무릎이 늘어난 회색 면바지, 낡은 흰 운동화. 아무리 봐도 수천억대 재벌 회장 같지 않았어요. 동네 공원에서 체조하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민이한테 양복을 입고 가면 안 됐어요. 한성그룹 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양복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회장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수민아, 아버지가 왔다가 아니라 수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같은 말이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 전화기, 그리고 장부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 순옥이가 적어놓은 수민이 주소와 전화번호. 그게 전부였어요. 운전기사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비서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72세 노인이 이른 아침에 낡은 등산복을 입고 혼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간다.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했겠지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표를 샀습니다. 어르신, 세종읍이요? 2시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걱정이 됐나 봐요. 괜찮아요.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 보러 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니까 서울 풍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빌딩들 중에 제 이름이 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가니까 풍경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왔습니다. 들판 위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막 지난 시골 풍경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언제 탔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할머니 금방 가. 하은이 보고 싶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은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손주 이름이었겠지요. 그런데 수민이 딸 이름도 하은이었거든요. 구조계획서에 있었던 이름. 아, 아닙니다. 순옥이가 장부 뒤에 연필로 작게 적어놓은 메모를 봤었어요. 수민이 딸 하은. 2016년생. 순옥이가 알아낸 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전화를 끊더니 저를 보고 웃었어요. 어르신도 손주 보러 가세요? 아, 예. 뭐, 비슷한 거예요. 손주가 몇 살인데요? 9살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손녀가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9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손녀. 그 아이가 저를 알까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할머니가 봉지에서 귤을 하나 꺼내서 건네줬어요. 드세요. 가는 길이 긴데 귤 하나를 받았습니다. 낯선 할머니한테 귤을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인데 귤 하나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무도 안 챙겨주는 명절을 보냈더니 모르는 사람의 귤 한 개가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충청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이 낮아졌어요. 나무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가을 햇살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민이가 안 받아주면 어쩌지? 문을 열었는데 누구세요? 하면 어쩌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수민이가 저를 보고 아무 표정도 안 짓는 거였어요. 화를 내면 그래도 감정이라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무 감정도 없으면 그건 이미 아버지가 아닌 거니까요. 세종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정류장이었어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정류장.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내린 사람이 저 포함 3명이었어요. 순옥이가 적어놓은 주소를 보고 걸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까지 10분이 걸렸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건어물 냄새, 과일 냄새, 반찬 냄새가 섞여서 밀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시장 냄새와 비슷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민 칼국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이 낡았어요. 글씨도 빳빳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옆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국화였습니다. 누군가 매일 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화분이 깨끗했거든요. 가게 앞에서 30분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좁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5개. 주방이 한쪽에 있고 수민이가 큰 냄비 앞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수민이었습니다. 등이 넓어졌어요. 어깨가 단단해졌습니다. 28살 때 가느다란 청년이었는데 38살 수민이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몸이었어요. 은지가 옆에서 반죽을 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했던 여자.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칼국수 반죽을 밀고 있었어요. 손이 안 떨렸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처음 보는 손녀. 키가 작았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어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다가 아빠한테 뭔가 말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들렸어요. 새 식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민이네 식탁에는 제가 평생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48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웃음소리요. 저는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웃음소리를 제가 깨뜨릴까봐 무서웠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깨뜨린 것처럼. 그때 하은이가 유리문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낯선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작은 종이 유리문 위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수민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 거기서 멈췄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문을 열어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바랜 등산 점퍼를 입은 72세 노인이 38세 칼국수집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은지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반죽을 밀던 손이 멈추더니 은지가 수민이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민이를 깨웠어요. 수민이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아무것도요. 아버지, 앉으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치고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넓어진 등이요. 그 등이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뉴판이 있었어요. 수민 칼국수 7,000원, 수제비 7,000원, 비빔국수 6,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수천억짜리 사업을 일군 사람인데 7,000원짜리 칼국수 메뉴판 앞에 앉아 있으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가게가 수민이의 전부라는 걸 알았거든요. 은지가 반찬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무생채, 세 접시. 정갈했어요. 접시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은지가 접시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편히 계세요. 저희 집이에요. 10년 전에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했을 때의 떨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남편 옆에서 가게를 일구며 강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은지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던 거예요. 뒤에서 울고 앞에서는 웃고 나온 겁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세요? 하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물컵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물을 가져온 겁니다. 수민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지가 수민이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응, 할아버지야.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이 찰랑거렸어요. 쏟을까봐 혀를 내밀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2년을 살면서 물 한 잔에 손이 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이가 웃었어요. 밝게, 아무 경계심 없이. 이 아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물을 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가 진짜 왔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잠깐, 사진으로 봤다고요? 그 말은 수민이가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국수가 나왔어요. 수민이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큰 뚝배기에 하얀 국수가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호박, 감자, 애호박이 들어 있었어요. 국물이 맑고 뽀했습니다. 수민이가 뚝배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민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했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닮아서 울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였습니다. 면이 쫄깃했어요. 손으로 직접 반죽을 치고 칼로 썰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물이 시원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국물인데 제가 먹어본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2젓가락째를 먹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72세 대기업 회장이 칼국수 먹으면서 우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민이는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걸 모른 척 해주는 거였어요. 은지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은이만 할아버지, 맛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둘이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수민이가 예, 잠시만요. 하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능숙하게 반찬을 세팅하고 하은이가 아빠, 여기 물 없대.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48억을 줘도 살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칼국수를 다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것들, 꽃, 나무, 강아지, 무지개, 그리고 그 사이에 큰 종이 하나,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거였어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그리고 한 명이 더, 키가 크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오른쪽 끝에 그려져 있었어요. 하은아. 제가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뛰어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하은이가 그림을 보더니 웃었어요. 할아버지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오늘 진짜 왔다. 하은이가 깔깔 웃으면서 뛰어갔어요. 아빠, 할아버지 진짜 왔어. 저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녀가 저를 그려놓았어요. 우리 가족에 넣어놓았습니다. 수민이가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할아버지를 이 아이의 우리 가족에서 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민이한테 내 아들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수민이는 자기 딸한테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제가 수민이를 지웠는데 수민이는 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어요. 손님이 다 나갔습니다. 수민이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아무것도요. 대신 칼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게 수민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민이가 간판 불을 껐어요. 형광등도 끄고 벽에 달린 작은 전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낮에 시끌벅적하던 그 좁은 공간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2층 다락방에서 잠들었어요. 은지가 아이를 재우고 내려왔습니다. 수민이가 주방을 정리하고 가게 한쪽 테이블로 왔어요. 셋이 앉았습니다. 수민이, 은지,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에 보리차 3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못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를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살고 있냐를 먼저 해야 하는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3번은 그랬습니다. 수민이도 말이 없었어요. 은지가 수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남편 손을 꼭 쥐는 거였어요. 수민이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때 수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갔어요.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옆에 뭔가가 있었어요. 수민이가 거기서 빛바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수민이가 돌아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떠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10년 전 현관에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할 때도 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게 보증금 넣으려고 저희 부부가 3년 동안 모은 건데요. 은지가 옆에서 남편 팔을 살짝 잡았어요. 힘내라는 뜻이었겠지요. 아버지가 먼저 쓰세요. 저희는 월세로 옮기면 됩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벼웠어요. 무게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봉투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루는 돈은 억 단위였거든요. 계약서 한 장에 수십억이 오갔어요. 그런데 이 봉투가 수천억보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꾸깃꾸깃한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5,000원짜리, 만원짜리. 빳빳한 새 돈이 아니었어요. 구겨지고 접히고 어떤 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받은 거스름 돈을 하나하나 모은 거였어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봉투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 가족의 전부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3년을 모았다고 했어요. 7,000원짜리 칼국수를 하루에 몇 그릇이나 팔아야 이만큼이 모이겠습니까?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없었을 거예요. 여름에 칼국수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5,000원, 만원씩 모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지폐 사이에 접힌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수민이의 손글씨. 펼쳤습니다. 아버지, 밥 굶지 마세요. 돈은 저희가 다시 벌면 됩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메모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수민이의 글씨가 번졌어요. 제가 번지게 한 거였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칼국수 집에서 울고 있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울면 이 아이가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못 참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숨이 새어나왔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파산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한 저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48억을 나눠준 새 아이한테 돌아온 건 보증 확인과 지분 문의와 학원비 타령이었어요. 한 푼도 주지 않은 이 아이가 내민 건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밥 굶지 마세요. 수민이가 집을 나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버지, 건강하세요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건강하라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변한 건 저였습니다. 수민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왔어요. 앉더니 등을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큰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쓸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 아이 등을 이렇게 쓸어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살짝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 가족은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한참 뒤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이불 깔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수민이가 좁은 다락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빳빳하게 풀 먹인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가 다려놓은 거였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한남동 자택 천장은 3m가 넘었는데 이 다락방 천장은 180cm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좁은 다락방이 한남동 300평 자택보다 따뜻했습니다. 48억을 줘도 라면 한 그릇 안 끓여주던 아이들이 있고 한 푼도 안 줬는데 가족의 전 재산을 내미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 굶지 마세요. 수민이가 집을 나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버지, 건강하세요였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저였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상철이 네 자녀를 모두 소집했어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짙은 차콜색 정장에 흰 드레스 셔츠,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대신 수민이가 중학교 때 사준 그 낡은 넥타이를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의실 안에 다 와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한쪽에 수진이, 수혁이,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옆에 최준호도 있었습니다. 반대쪽 구석에 수민이와 은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세 자녀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파산한 아버지가 왜 정장을 입고 있지? 그 표정이었어요. 다 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오상철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류 파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혁이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수민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파산 소식은 거짓이었다. 정적?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눈이 커졌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수혁이도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안도한 거였습니다. 수연이만 달랐어요. 안도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거짓 소식을 흘린 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수진이 안도가 순식간에 경직으로 바뀌었어요. 수혁이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오상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각 자녀의 반응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수진 씨, 오상철이 읽기 시작했어요. 첫 통화에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뒤 즉시 본인 명의 연대 보증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수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혁 씨, 수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끊으신 뒤 같은 날 오전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한성그룹 지분 중 본인 명의 자산 보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수혁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지분문의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세 자녀 중에 수혁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 수연이가 몸을 웅크렸어요. 남편분과 함께 방문하셨으나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상철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꾸깃꾸깃한 그 갈색 봉투, 수민이가 저한테 준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수민이가 나한테 준 거다. 세 자녀가 봉투를 봤어요. 가게 보증금 넣으려고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꾸깃꾸깃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 아이네 가족의 전부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 보였어요. 너희한테 48억을 줬을 때 돌아온 건 보증 확인 전화 한 통, 끊긴 전화 한 통,
학원비 타령 한 번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민이한테 한 푼도 안 줬는데 이 아이는 전 재산을 내밀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혁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가 하얘질 정도로요. 수연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이가 네 자녀 중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 최준호가 옆에서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연이가 뿌리쳤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혁이는 한참을 못 움직이다가 겨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30초가 걸렸습니다. 오상철이 서류 한 부를 더 가져왔습니다. 전 재산 신탁 수탁자 지명서, 그리고 한성그룹 후계자 지명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수민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앉아라. 수민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민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자녀가 보고 있었어요. 오상철이 보고 있었어요. 은지가 보고 있었어요. 수민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72세 대기업 회장이 38세 칼국수집 사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수민아, 예. 내가 나갈 때 막지 못한 게 아버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수민이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10년 전에는 그 여자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수민이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은지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남아 있었어요. 수민아. 예,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수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수민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후계자 지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운 거였어요.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수민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소리내서 우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은지가 수민이를 안았어요. 수민이가 은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아파트가 아니라 칼국수 한 그릇이더라. 모두 울었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효도는 없다는 걸. 진짜 효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라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칼국수집이 달라졌어요. 수민이가 옆 가게를 하나 더 빌려서 매장을 넓혔습니다. 제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수민이가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번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닮아서 고집이 있었거든요. 간판도 새로 걸었어요. 수민 칼국수라는 글씨가 빳빳해졌습니다. 간판 옆에 여전히 국화 화분이 있었어요. 은지가 매일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고속버스를 탑니다. 운전기사를 안 데려와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걸 매번 거절합니다. 고속버스가 좋아졌어요. 창밖 구경도 되고 옆자리 사람이 귤을 건네주기도 하고 버스에서 내리면 시장 골목을 걸어갑니다. 재래시장 냄새가 코에 익었어요. 건어물 냄새, 호떡 냄새, 생선 냄새. 그 사이를 걸어가면 수민 칼국수 간판이 보여요. 문을 열면 하은이가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
이 한마디가 고속버스 2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어요. 하은이가 올해 10살이 됐습니다. 키가 조금 컸어요. 할아버지한테 구구단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구구단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억짜리 사업을 운영할 때는 몰랐어요. 손녀한테 구구단을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세 자녀도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한 달에 한 번 제게 직접 전화를 해요. 짧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딱 그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예전의 침묵보다 100배 무거웠어요. 수혁이가 추석에 처음으로 제 집에 왔습니다. 불고기를 사들고 왔어요. 서투르게 상을 차렸습니다. 밥이 설익었고 국이 짰지만 그날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수연이는 수민이네 가족한테 명절마다 과일 상자를 보냅니다. 처음에 수민이가 누나 안 그래도 돼 했는데 수연이가 안 보내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 그랬다더라고요. 형제끼리 연락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도 칼국수를 먹고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민이가 캔 커피 2개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저녁 햇살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참새 소리가 났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효도란 거창한 게 아니라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더라고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새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하은이가 그린 우리 가족 새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 작게 그려진 날개 달린 사람. 하은아, 이건 누구야? 하은이가 웃었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호가 당신이 전해달라던 말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던 수민이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몰래 적어놓은 전화번호 덕분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 여러분, 오늘 밥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효도입니다.